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더 강력해질 트럼프 2기의 출범에 전 세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엇갈리고 있죠.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을 농업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거란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수출길은 더 좁아지고 국내 수입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선 올해 긍정적인 농업 전망도 내놨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 같은 변수가 있지만요. 60조 원에 달하는 농업 생산량 중 특히 식량 작물 생산액이 증가하고요. 유가 하락과 해외 곡물 작황 호조로 비료비를 비롯한 경영비가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사료 가격 하락, 농업 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이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각종 변수와 기상이변, 또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감안하면 더 좋아졌다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요. 그만큼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잘 대비해서 농가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나님이 김보민 아나운서님 당직 근무 뉴스 수고 많으시다고 아시는군요. 이렇게 네, 제가 꼭 보민 선배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시기에 있을 농업기관의 다양한 교육 정보와 과수나무 가지 정리, 또 퇴비 준비 등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도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주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취임식이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네. 우리 지금 뉴스 같이 봤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 식품의 수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K푸드가 굉장히 인기죠.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은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해외 생산품을 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막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예를 뭐 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입을 받겠다. 네,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수량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수입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수입 과징금을 붙인다거나 또는 이제 그 보건 위생 규정을 강화해서 수입을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제 정책, 그러니까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네네. 건데 보조금, 정보 조달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관세 무역 장벽을 넘지 못하면 농식품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치자 황색소, 그러니까 약간 노란빛을 내는 그런 색소인데요. 이게 이제 식품에 쓰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널리 쓰이는 천연 색소인데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치자 황색소를 포함한 이 농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이제 특히 이런 비관세 장벽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FDA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FDA가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 지명자가 로버트 F 케네디인데요. 이제 대선에 나갔던 사람이고 후보로도 네. 활동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뭐 식품 첨가물이나 식용색소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 사용,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입 식품뿐만 아니라 미국 농업계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농부들 반발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농가들은 보편적으로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제초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제초제 중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케네디 장관 내정자는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미국 건강위기 회의에서 글리포세이트 등 이런 것들을 농업에서 쓰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농부들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장관 내정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제초제,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 장관 지명자인 브룩 L 롤린스도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롤린스는 장관으로 지명된 작년 11월 달에 SNS에 미국 농민과 농업 공동체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 향후 과제는 수출국 다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역대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변할지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중국과 대두 문제 때문에 무역 마찰을 빚었는데 트럼프 2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네. 트럼프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미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냉각되기 전입니다. 2017년에 중국은 전체 대두 수요의 약 34%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되는 거의 대두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갔었는데요. 2018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으로 중국이 대두의 25%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자 미국산 비중이 2018년 곧바로 19%까지 떨어졌는데요.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해 말에 G20 정상회의 때 휴전에 합의했고요. 중국은 바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20년 중국의 대두 수입 중에서 미국 비중은 19%에서 26%까지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반도체 등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다시 대두 콩 전쟁이 격해졌고 작년에 다시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때에는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1기 때는 사실 미국으로부터 콩을 다 수입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신에 브라질산으로 대두 수입을 바꾼 겁니다. 브라질은 여기에 힘입어서 2013년에 역대 최대 대두 생산량을 기록했고요. 브라질한테 호재네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2기 무역 전쟁이 구체한 이후에 대두를 통해서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무역 전쟁을 버틸 만한 체력이 중국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대두를 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과 대화차를 여는데 이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나쁠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두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입 품목이고요. 국내 생산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요? 네. 네. 농업 로비 단체인 미국 대두협회 관계자는 대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품이고 두 나라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미국의 최고 수출품 하나인 대두가 고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미국을 포기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업 부분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있는 분석가에 따르면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익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농산물 수출 국가라서
농장 로비단체 그리고 농산물 수출업체 보복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부분도 감안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네. 그 대두가 왜 중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사실 그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한 식품 중에 하나가 식용유, 기름인데요. 식용유. 이걸 예. 콩으로 가장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 콩을 만들고, 그러니까 식용유 만들고 나서 남는 대두 찌꺼기는 돼지, 닭, 소 등 가축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사료원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고 소비 국가인데요. 그래서 그 중국 내 물가 지표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땅이 넓은데 대두를 키우면 되잖아.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예. 생각하실 텐데 가장 예. 큰 이유는 안 되는 이유. 경작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3억 중국 인구의 가장 중요한 그 작물이 쌀인데요. 쌀 자급자족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3대 주요 식량이 쌀, 밀, 옥수수인데 이건 자급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쌀과 밀과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이걸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대두를 키울 만한 땅은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브라질은 대규모 기가된 농장을 운영하는 반면에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콩을 재배를 한다면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굳이 땅도 없는데 콩까지 키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농업 인공지능 경진 대회라는 게 있었다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 팀이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덜란드 바우닝 대학교에서 16일 날 제4회 세계 농업 인공지능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팀이 2위를 차지했는데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했던 성적이 3위였다고 합니다. 네. 현지에서 이 대회 심사위원을 활동한 이인복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교수가 본선 대회에 5팀이 참가를 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에그리퓨전 팀과 티리거 팀이 올라갔고 최종적으로 각각 2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걸 잘해야 수상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이 대학교가 사실 전 세계 농업 분야에서 1위 평가받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사실 작년 4월 달부터 예선을 포함해서 23개 팀이 참여했고 이제 5개 팀이 최종에 올라가게 된 건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작물을 어떻게 많이 잘 생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선 결과 이들 중에서 5개 팀이 본선에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네덜란드가 각각 2팀, 중국이 1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물의 모델링 그리고 시설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걸 조절해서 온실 환경 모델과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해충 판독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거하느냐라는 것이 평가의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네. 본선에서 AI 알고리즘 활용해서 2014년 9월 달부터 25년 1월 달까지 토마토 재배하는 것으로 치렀다고 하는데요. 과육의 무게 등 작물 상태에다가 전기료 등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난 순이익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가장 잘 작물을 키웠나라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등은 중국 저장성 타오렌대학교 이끄는 아이디어스 팀이 차지했고요. 네덜란드 팀이 3위, 5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네.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주로 잡혀서 별미 해산물로 인기가 많은 갑각류가 있다는데 네. 전 처음 듣거든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미로 먹었었는데 이게 알고 이름은 없는데. 네, 어.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갑각류라고 합니다. 영화 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다스베이더가 착용한 헬멧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의 갑각류인데요. 네, 좀 디자인은 예쁘지 않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네, 무게도 네. 1kg는 굉장히 큰데요. 베트남의 국립대학교에 있는 응웬탄손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난사군도 해역에서 발견된 무척추 동물인 마티노무스 속에 속하는 신종이라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마티노무스 속은 거대 등갑각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개 정도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형도 굉장히 크고 독특한데요. 겉모습은 미국 영화 스타워즈에서 등장하는 군주 다스베이더의
헬멧까지 생겼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름도 예. 바티노무스 베이더리라고 붙여져 있는데 길이가 30cm, 몸무게가 1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동물이 예. 해양동물이 난사군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요. 난사군도 어민들은 다른 물고기 잡을 때 종종 이게 같이 딸려 들어와서 바다벌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들을수록 네. 입맛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예. 그래서 이 별미 해산물로 거래가 됐었는데 맛이 좋은가 봐요. 네, 예.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업적 어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 다낭 등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하노이, 맞습니다. 호치민, 다낭. 네, 시장 가면 볼 수 보신 있게.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뭔지 아는데. 예. 근데 저걸 먹나로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구팀은 지금까지 마티노무스 베이더리가 난사군도 근처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남중국해 다른 해역에서도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됐기 때문에 심야 생물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연구팀이 얘기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베트남 해역에서 바티노무스 베이더리처럼 생소한 종이 발견된 것은 심해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을 모르죠, 보여준다면서 사람들은. 예.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생물 다양성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다스베이더 헬멧 닮았다는 그거. 네. 찾아봤는데 진짜 닮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미세먼지가 많은 거 말고는 날은 좀 포근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이러다가 봄이 갑자기 훅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오는데 안개가 엄청 많이 꼈더라고요. 이게 안개일까요? 미세먼지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예. 안개가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안개하고 미세먼지가 좀 끼면 좀 호흡기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네. 마스크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좀 그 따뜻한 이제 겨울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설날에 좀 춥고 나서 바로 입춘이니까 네. 이제 겨울도 다 끝나고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즈음에서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업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 교육인데요. 네. 지역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재도 같이 준비하고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고 출하도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으니까 같은 장목별 단체 회원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거기서도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렇죠.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러면은 네.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혹시 거기에 텃밭 농사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까요? 텃밭과 관련한 교육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습을 병행해야 해서 네네. 교육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습용 텃밭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네. 예. 올 한 해 텃밭 농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텃밭 농사에 진입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습용 텃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무료인가요? 네. 좋네요. 대부분이 무료고요. 물론 이제 교육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뭐 실습 자재는 이제 개인이 이제 사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뭐 밭을 임대하는데 뭐 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또 이맘때 알려주시던 주말 농장 분양 소식도 있죠? 네. 네.
주말 농장도 서서히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텃밭도 있고 민간 농업인이 운영하는 주말 농장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민간 주말 농장의 경우 교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과수원 중에서 과수나무를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 배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과수를 그룹별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요. 병해충 방제 작업과 같이 좀 전문적인 작업들은 농장주가 대신해 주지만 뭐 과일을 솎는다든지 아니면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분양받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수를 그루별로 분양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수나무들은 지금 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서요. 네, 과수나무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과수나무의 경우에는 전지 전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지 전정은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네. 나무에 원줄기가 있고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원줄기,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원가지, 그다음에 격가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모두 원줄기와 가지가 고루 햇볕이 들 수 있도록 위로 반듯하게 자라는 상향지, 네. 그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하향지, 그다음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교차지 같은 가지를 잘라줍니다. 아마 이제 가지를 들여다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가지의 이 숲이 겉껍질이 이렇게 매끈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가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가지의 껍질이 이렇게 거칠거나 이렇게 좀 주름이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쇠퇴하는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가지로 교체하는 역할도 이런 전지 전정 작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가지들의 잎이 나오고 열매가 달릴 때 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퇴비를 만들 때 쓰는 용어인 탄질률 또는 이제 탄질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햇볕을 잘 받도록 전지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이 탄소에 속하고요. 남아있는 줄기를 이제 질소로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남긴 가지가 너무 각도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서서 이렇게 상향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넋군으로 묶어서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요. 아. 또는 이제 무거운 줄을 매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햇볕이 잘 들게 하면 또한 이제 결실을 앞당기는 역할도 합니다. 야, 저는 근데 예전부터 그 과수나무 재배에 관련돼서 네. 그 관장님이 얘기를 듣거나 뭐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예술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러니까 결실을 좋게 하려면 손이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가지도 이게 쓰임이 있다면서요. 네. 네. 잘라낸 가지와 함께 이제 땅에 떨어진 낙엽을 잘 모아서 퇴비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잘라낸 가지라든지 낙엽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병해충의 원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지역 지자체의 이제 산림이나 농업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면 이런 가지들을 파쇄할 수 있는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출장 나와서 직접 파쇄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쇄된 장가지를 모아서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탄소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질소질의 거름을 추가해서 함께 섞어서 퇴비를 만들면 됩니다. 우선 이제 퇴비를 만들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공간 확보. 네. 네. 공간을 세 곳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모으는 공간, 발효시키는 공간, 또 다 발효된 퇴비를 모아둘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나무나 벽돌로 이렇게 칸을 나누고 비가 들어가지 않게 지붕을 씌워서 그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밭 한켠에 야적을 해서 지붕 역할을 대신할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 됩니다. 대신에 땅이 약간 좀 올라간 곳에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곳을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요. 네.
지붕이 없다면 비가 들이치지 않게 천막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를 모으는 곳에는 파서양 가지라든지 쓸어온 낙엽이라든지 주변에서 얻은 볏짚, 왕겨, 또 재와 같은 탄소질 재료들을 보관을 하고요.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오래 보관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골판지로 된 종이 박스도 탄소질 재료가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 두 번째가 발효시키는 공간인데 네. 발효시키는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탄소질 재료는 모아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놓을 수가 있지만 예. 질소질 재료는 이게 한꺼번에 많이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정에서 버려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질 재료를 두툼하게 깔고 그때 나오는 질소질 재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위에 고루 편 다음에 다시 탄소질 재료로 덮어주고 물을 뿌려서 충분히 적셔줍니다. 재료들이 너무 성기게 쌓이면 주변에 흙을 조금 올려줘서 재료들이 좀 적당히 눌려지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흙 속에 있는 미생물도 이렇게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발효시키는 칸도 천막으로 덮어서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거나 비가 와서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는 것도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높이 쌓은 것 같아도 발효가 진행되면서 금방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네. 탄소질 재료와 질소질 재료를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쌓아 나가면 밑에는 발효가 완성된 것들이 만들어지고 중간에는 진행 중인 것, 위에는 최근에 쌓인 것들이 있게 됩니다. 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서늘한 새벽녘 같은 경우는 태빛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이 아니고요. 예, 네. 예. 발효열에 의해서 이렇게 증발하는 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발효가 됐다고 하면요. 네. 이거를 옮기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발효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봐요? 발효가 완성된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주기를 해서 이제 세 번째 공간으로 옮겨가는데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공간에 발효 공간은 사용할 이제 완성된 거름이 남게 됩니다. 완성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입자가 원래의 모양이 없어지고 거의 흙 모양이 되죠. 예. 그다음에 색도 흑갈색으로 바뀝니다. 와.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흙 냄새가 납니다. 야, 이게 신기한데요. 네. 막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넣고 했는데도 나중에 다 된 걸 보면 네. 향긋한 흙 냄새가 난다. 네. 예. 그 많은 재료를 들여서 만든 거름이 완성되면 기분도 좋지만 완성된 게 양이 너무 적은 것에 또 그래요? 놀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거름은 귀한 것이고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미생물이 분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예. 확 분해를 줄어드나 해서 보네요. 예. 이제 용적량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수적기 만들어지죠. 탄소질 재료 가운데 솔잎이나 은행잎과 같은 침엽수잎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톱밥이나 대패밥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의 열 발효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인 질소질 재료는 짠 것과 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53님인데요. 무화과 나무수는 언제 쳐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가지 정리할 시기라서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일단 과수 종류별로 몇 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종류별로 다 다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대추라든지 그다음에 감나무라든지 여기서 질문하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1년생 가지에서 결실이 맺습니다. 예. 반면에 블루베리와 같은 과수는 2년생 가지에서 맺고요. 그래서 또 이제 3년생 가지는 배나 사과 같은 과수는 또 3년생 가지에서
결실이 맺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거는 1년생, 이 가지는 2년생. 이제 예. 체크를 해주나요? 나무 가지를 보면 아주 맨질맨질하면서 껍질이 맨질맨질한 게 1년생 가지고요. 약간 거칠어지면 2년생, 더 거칠면 3년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생 가지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강하게 많이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년생 가지에서 눈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남기고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가지들이 또 뻗어서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좀 과하다 싶게 잘라내는 게 1년생 가지에 결실하는 과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면 도대체 과수를 어디에 달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전지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지전정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가지들을 또 이렇게 삽목이라고 해서 꽃꽂이라고 하죠. 꽃꽂이로 또 새로운 과수나무를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건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이런 예. 1년생 가지에서 결실하는 가지들을 삽목할 경우에는 내가 올해 삽목을 했는데 올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예. 좀 과감하게 잘라내시고요. 예, 또 그 잘라낸 가지를 버리지 마시고 또 새로운 포기를 이렇게 기르는 재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잘라낸 가지는 또 삽목을 하려면 3월 달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잘 싸서 땅 속에다가 얼지 않을 정도로만 말려놨다가 3, 4월에 이렇게 삽목 꺾어지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는 양주에 사는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양주에 사시는 김소연님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께 반갑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또 네. 박영수 관장님도 많이 제가 좋아합니다. 전화 연결이 돼갖고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더 네. 좋아하고 계십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지금. 네, 궁금한 질문 해주세요. 어떤 건가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행운이 생겨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이 너무 길어서 네, 제가 연탄재를 좀 구해서 그거를 그 토양에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연탄재에도 영양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연탄재를 넣음으로 해서 좀 비료를 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연탄재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연탄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토양 개량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네네. 연탄재 안에 중금속이 많이 섞여 있어요. 연탄을 네. 가공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텃밭을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재료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연탄재보다는 네. 오히려 좀 질다고 하면 네. 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거 포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밭에다 좀 두툼하게 깔고 한번 이렇게 갈아주면 네. 이렇게 습한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농사 지으려고 하는 땅이 그 논토양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배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네.
제가 그걸 물리성을 좀 계산하고 싶어서 그걸 넣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가로수에 있는 그 낙엽수 같은 거를 갈아 넣어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토양 개량 효과가 좋고요. 대신에 이제 논이었던 곳을 밭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이제 네. 일항을 만들 때 좀 이제 높게 상대적으로 좀 넓게 높게 이렇게 해서 배수가 네. 원활하게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논인인데요. 네. 이게 고추가 제가 알기로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배수도 잘 돼야 된다는 작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논이니까 수분을 좀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물을 조금 밭 토양보다는 덜 주어도 되는지요? 네, 한번 이제 이렇게 일항을 좀 높게 만드시고요. 네. 그 상대적으로 논토양이었으니까 질어서 이렇게 물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으셔도 잘 성장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연탄재 넣는 거는 좀 고려해봐야겠네요. 네, 화훼 농가에서는 이제 써도 되는데 꽃으로 하는 그 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데 먹는 식용작물은 연탄재. 먹는 하지 않는 게- 식용작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됐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혹시나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네 소연님 잊지 네네, 않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전화 연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더 질문이 들어온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635님이 도봉동 베란다에서 키운 벵갈 고무나무가 네, 설탕 시럽처럼 맺혀 있고 벌레가 붙어 있는데 네, 잡아주긴 했는데 약이 뭐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아마 이제 진딧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고무나무에 이렇게 오면 그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아마 이제 수액이 이제 잎이나 아니면 이제 줄기에 이렇게 맺히고 고무죠. 그게 사실은 수액이 고무니까 네네네. 그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작아서 사실은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주방 세제 뭐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희석시켜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강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거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서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뿌려줘서 없어질 때까지 자주 뿌려주는 게 예방이나 아니면 방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퐁퐁 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상호고. 그리고 7055님이 참깨씨 나달은 어떤 방법으로 뿌릴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씨앗이 너무 자라서 이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파종하지 이제 걱정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조그만 그 유리병에 이제 뚜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파종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 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죠. 안 그러면 그렇죠. 모래랑 섞어서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개 많이 끼니까요. 운전 안전하게 하시고요. 전 내일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